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 뇌혈관 조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한성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방사선량과 화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에도 적정량이 정해져 있듯이 방사선 역시도 적정량이 존재하며 오버도즈 혹은 언더도즈가 되면 안 됩니다. 오버도즈로 인하여 환자 및 의료진들에게 과피폭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언더도즈로 인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려 결론적으로 재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방사선 피폭이 왜 위험한지,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검사실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엑스레이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나요? 혹은 검사 중 환자분들을 모니터링 하거나 부득이하게 잡고 있어야 하는 인턴 전공의 선생님들도 요즘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이라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며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이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에서의 방사선은 발생된 곳에서 모든 방향으로, 즉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입자 또는 파동을 말하며 빛, 소리, 열 등과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으며 X선 등과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해롭다고 통상적으로 부르는 방사선은 물질을 이온화시킬 수 있는 전리 방사선만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장파장에서 단파장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강해지며 어느 수준에서는 물질을 이온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되며 종류에는 엑스레이, 감마선, 중성자선, 우주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리 방사선이 인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되면 DNA 자체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손상을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세포 자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할 수 없을 만큼 DNA 데미지가 되게 되면 세포 자체가 죽게 됩니다. 즉, 손상에 대한 회복을 할 수 없을 만큼 일정 이상의 산량을 받게 되면 세포가 사멸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를 결정적 영향에 의한 방사선 손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의 홍반, 백내장 등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반면 회복이 되긴 하지만 미스 리페어가 되거나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의 돌연변이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암, 백혈병, 유전결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확률적 영향에 의한 방사선 손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에서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결정적 영향의 발생을 방지하고 확률적 영향의 발생 확률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한다라는 방어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사선 위험을 줄이고자 ICRP에서는 방어의 3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이며 정당화는 방사선으로 인해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클 때 시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적화는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방사선을 적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량한도는 우리 의료 피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가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WHO에서는 각국에서 자국 실정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여 중재방사선 시술에서의 진단 참고 수준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TFCA에서 DAP 값이 121.9 그레이 제곱센티미터 정도, 시간은 927초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시술인 코일 색전술에서는 214.3 정도, 시간은 2919초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 선량을 평가한 멀티센터 스터디에서도 진단 참고 수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현재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선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진단 참고 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뇌혈관 조형실에서는 DAP 값이 평균은 약 49 그레이 제곱센티미터이며 멀티센터 스터디는 106.2 정도, 가이드라인은 93.4 정도로 약 2배 가까이 선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일 색전술에서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N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도 현재 아산병원에서의 검사 및 시술이 다수 기관들보다 적은 수준의 선량을 사용하여 검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사 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환자의 사이즈, 시간, FOV, 즉 콜리메이션, X선의 강도, 시암의 각도, 그리고 소스 투 이미지 디스턴스 등이 있습니다. 환자의 사이즈를 살펴보면 환자의 사이즈가 3cm 증가할 때마다 같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가 2배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암 각도의 변화에 따른 선량 비교입니다. 각도가 변화하게 되면 엑스레이가 통과하는 환자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전과 같은 이미지 퀄리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라디에이션 도즈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 변화에 따른 선량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도를 주지 않는 것보다 카우달 앵글을 주게 되면 선량적인 측면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 마진과 혈관의 오버랩을 피하기 위해 시암 앵글의 변화를 주고 있지만 이것을 인지하고 최소한의 앵귤레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너무 어큐트 앵글이 필요하다면 환자의 포지션을 변화시키는 것도 선량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FOV,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콜리메이션을 조절하여 이에 따른 선량 감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3D 엔지오그라피를 시행할 때 2D 엔지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병변의 위치에 맞게끔 콜리메이션을 조절하여 최소한의 선량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콜리메이션을 조절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선량값입니다. 팬텀을 이용하여 실험하였을 때 DAP 값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약 70에서 80% 리덕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그 외의 요인으로는 풋 위치, 즉 오퍼레이터가 엑스레이로 투시하는 횟수, DSA 촬영 시의 프레임 수, 이를 이용한 로드맵, 또한 프로텍션 디바이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프로토콜의 파라미터들의 이해입니다. 각 장비는 성능에 따라 각각 팩토리 세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변화시켜 다양한 조합을 만들고 최적의 선량과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교수님들과 방사선사 연구원, 그리고 장비 회사와 함께 선량 및 화질 관련 미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과 어떤 방법으로 선량과 화질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저희가 플로로스코피와 로드맵의 프로토콜을 회의를 통해 로우 도즈 버전으로 만들어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선량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A와 C는 로우 도즈 모드로, B와 D는 루틴 도즈 모드로 촬영한 것입니다. 로우 도즈 모드에서 다소 영상이 거칠어 보이고 노이즈가 있어 보이지만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프로토콜보다 선량이 약 50% 정도 감소했던 것이 확인되었으며 총 검사 시간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는 로우 도즈 모드를 사용해도 검사에 어려움이 없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퀄리티 부분이나 다른 복합적인 요소도 고려를 해야 하는 제한이 있지만 향후 연구들을 위해 좋은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다음은 라디에이션 도즈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파라미터를 변화시켜 자체적으로 로우 도즈 프로토콜을 만든 후 이를 기존의 컨벤셔널 DSA와 비교해 봤습니다. 듀랄 아테리어 베너스 피스툴라 환자분들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A는 컨벤셔널 도즈, B는 로우 도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검사한 것입니다. 로우 도즈 프로토콜에서 기존 선량에 비해 약 50%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굵은 화살표로 표시된 파인 아테리들과 얇은 화살표로 표시된 트레이닝 베인이 두 영상 모두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역시 A는 컨벤셔널, B는 로우 도즈 프로토콜로 검사하였습니다. 비록 로우 도즈에서 노이즈가 심해 영상이 거칠어 보이기는 하지만 화살표로 표시된 프론탈 코티칼 베인을 관찰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으며 선량 역시 기존과 비교하여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시저 아웃컴과 컴플리케이션 없이 검사 및 시술을 끝냈으며 선량은 전체적으로 약 40%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듀라 AVF 환자의 DSA나 3D 검사를 시행할 시에 정확한 피스툴라 위치와 피더, 헤모다이나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좋은 화질의 영상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시술 중에 션트 플로우 변화의 확인을 위해 여러 번 DSA 촬영을 할 경우 굳이 꼭 좋은 화질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술 중 이러한 변화를 위해 여러 번 검사를 할 때에는 로우 도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선량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희 장비의 프로토콜을 보시게 되면 테스트라고 써있는 프로토콜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매번 논의를 통해 수많은 프로토콜을 만들어 최적의 프로토콜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 및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이 이러한 여러 파라미터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 개개인 특성에 맞게끔 적용하여 시술 및 검사에서의 선량을 줄이고 또한 최적의 화질을 구현해내는 것이 저희 뉴로 인터벤션 팀의 또 하나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사선 관계 및 작업 종사자분들께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알랄라라고 불리는 방사선 방어의 개념입니다. 이는 정해진 선량 한계를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지키면서 모든 것에 정당화할 수 있는 피폭을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환자 개인 및 집단의 방사선 피폭 선량은 방사선 진료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량을 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방사선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장비의 성능이 좋아진다고 해도 의료진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화질의 개선과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도는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원칙을 생각하고 시술 및 검사에 참여하여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뉴로 인터벤션 팀이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여 선량과 화질 부분에서 하이 퀄리티의 검사 및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원으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